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로 꼽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가 함께 모여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극단주의 유대교 단체가 충돌했습니다.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로켓포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폭력 사태가 교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스라엘 남부 국경지대를 향한 로켓포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밤에는 36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하마스 지하시설과 로켓 발사대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에서 그치지 않고 가자 지구의 어업 수역을 봉쇄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안선에서 약 24km까지인 가자지구 어업구역을 약 14km로 축소한 데 이어서 어제는 어업수역 전면 봉쇄로 보복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육로 등이 막힌 가자지구에서 어업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어업수역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하마스를 압박해왔습니다. 가자지구 어부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إغلاق البحر بأثر علينا إشي كتير. يعني إحنا بالمؤاخذة إحنا الصيادين إحنا بنعيش يوم بيوم. يعني اليوم اللي بنسرح فيه بناكل فيه. ما بنسرحش فيه. 하마스는 최근 이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라마단이 시작된 이후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폭력 사태는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을 이스라엘 당국이 폐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항의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극단주의 유대교 단체들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자며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예루살렘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스라엘 평화운동단체 피스나우는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스나우 회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to send a message both to the government and to our Palestinian neighbors that we won't stay silent in front of the violence. We will defend the rights of everybody to live in Jerusalem peacefully and with equal rights.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갈등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배경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그 영국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해주겠다라는 그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선언한 1917년 벨푸어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1차부터 4차 간의 중동 전쟁이 일었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3년과 94년에 1, 2차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 내용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이 서로 상호를 인정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평화적인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후에 그 유대 군본자들에 의해서 그 협상의 당사자였던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죠. 이스라엘 총리인데 보수당 출신의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평화협상에 대한 논의가 내리막길을 접어들고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이번 예루살렘 폭력 사태가 유대인 소년 3명이 살해되고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섰던 2015년 이후 가장 격렬한 충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중동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대중동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좀 덜 우호적인 그런 관계였지만,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전략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호적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원칙을 지키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전에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과 같은 강경 행보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국의 중동 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고 이국가 해법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국가 해법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고 이 때문에 중동 정세가 더 흔들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투 스테이트 솔루션, 즉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고자 했던 의사를 이미 대통령 당선 이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우호적인 아랍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뜻을 같이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이 불안한 것이고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강경 조치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배경이 이스라엘 소행이다라는 그런 그 소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아랍 국가에 있어서 강경 행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70년 이상의 해먹은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중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해결이 어렵고 요원한 복잡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중재도 필요하고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집권부 성향, 즉 대통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누가 되느냐, 강경파가 되느냐, 보수파가 되느냐, 아니면 좀 진보파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 또 팔레스타인 내부의 결속, 파타당도 있고 하마스당도 있고 또 7개의 중요한 부족이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결속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방향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라마단 기간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오랜 기간 중동의 뇌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과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